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요. 출산율 그리고 고령화 문제입니다. 네, 심각한 문제죠. 특히 우리보다 이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 그 경험을 담은 연구 자료들을 좀 깊이 보려고 해요. 네,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사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일본의 인구 변화가 어땠는지, 또 어떤 정책들을 썼는지, 네네, 그리고 그 효과나 한계는 뭐였는지 이런 핵심들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 요약이라기보다는 이 정보들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좋은 접근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일본 상황부터 좀 빠르게 짚어보죠. 그 1989년이었죠. 네, 맞습니다. 1.57 쇼크. 이 숫자 때문에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고요?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였으니까요. 이걸 계기로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때부터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5년에는 1.45명까지 잠깐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어요. 네,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고 고령화는 계속 빨라졌고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일본 정부가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었어요. 아, 일가정 양립이요? 네, 저출산사회 대책 기본법 같은 큰 틀을 만들고 그 아래서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을 늘린다거나 네, 보육시설 확충하는 데 힘을 많이 쏟았죠. 그게 핵심이었군요. 동시에 이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니까 2000년에 개호보험이라고 아, 개호보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 네, 살던 동네에서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돌봄 부담을 좀 사회 전체가 나누려는 시도를 한 거죠. 상당히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네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과한 효과가 있었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료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6시간 단축 근무를 의무화하는 정책. 아, 네, 단시간 근무제. 이게 특정 그룹,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대졸 정규직 여성들한테는 첫째 아이 출산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분석이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특정 그룹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아, 역시 그 부분인가요? 네, 정책 혜택이 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에게 좀 집중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이라던가 아니면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들에게는 그 효과가 좀 미미했을 수 있다. 이런 한계가 명확하게 지적됩니다. 그렇군요. 모두에게 다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성 취업률이나 출산율에 긍정적이었다는 연구도 분명히 있지만 네. 원래 여성 취업 성향이 좀 강했던 지역에서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거나 하는 그런 지역별 편차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어허, 지역마다 또 달랐군요. 네, 정책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남성의 역할입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료에 나온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수록 네, 둘째 아이를 낳을 의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는 꽤 일관되게 나타나요. 단순히 제도가 있냐 없냐 이걸 넘어서 실제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경제적인 지원이나 제도만으로는 이게 다 해결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 뇌문화,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변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직장 분위기도 중요하겠네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공해 주신 자료 중에 한일 2040 남녀인식 비교조사도 있었는데 이것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인식 차이를 볼 수 있는 자료였죠. 결혼이나 출산 의향을 물었을 때요. 일본 응답자들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 이게 한 32% 정도? 네, 그리고 자녀를 낳을 생각이다. 이게 한 20% 정도로 나왔는데 한국하고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더라고요. 한국은 각각 50% 넘고 30% 넘었거든요. 네, 수치상으로 차이가 꽤 크죠. 물론 일본 쪽 응답자 중에 아직 결정 못했다는 비율이 한국보다 좀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아, 네. 유보적인 입장이 많군요. 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성공의 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저는 좀 주목할 만하다고 봤어요. 성공의 요인이요. 그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 일본은 압도적으로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성공하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거죠. 네. 반면에 한국은 개인 노력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이나 부모님의 어떤 배경, 뭐 부유한 가정이라든지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아, 정말 다르네요. 노력 대 환경? 네, 이게 어쩌면 사회구조나 기회에 대한 인식이 양국 간에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인식 차이가 결국 가족을 형성하는 태도에도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출산율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인식의 저변까지 살펴봐야 하는 거네요. 네,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 사례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 정책부터 고령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 실제 효과랑 사람들 인식 차이까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네, 확실히 이게 표면적인 접근만으로는 풀기가 어려운 정말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책적인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와 동시에 결혼, 출산, 가족,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나 인식이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 네. 특히 고용 형태나 소득 같은 아주 현실적인 경제 문제가 개인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당신의 생각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지원책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망설임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 답은 정책 보고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